얘, 내가 못하는 걸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너가 진작에 아들 낳았어 봐라. 이런 일이 있었겠니?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려드렸더니 돌아온 대답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고는 오히려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출생의 비밀을 폭로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집착하던 핏줄, 아들, 대를 잇는다는 그것의 진실을 말이에요. 그 말에 시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제가 그간 어떤 결혼 생활을 했고 시어머니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5살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7년 됐고요. 딸이 둘 있습니다. 큰애가 5살, 작은애가 3살이에요. 저는 28살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무엇보다 말투가 부드러웠거든요. 우리는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고 시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보다 3살 아래였죠.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며느리 예쁘다고 아들이 복받았다고 그러셨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일본어를 전공했다고 하니까 똑똑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사흘 동안 다녀왔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잘해줬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첫째를 임신했습니다. 남편도 좋아했고 시댁에서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임신한 제가 힘들까봐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셨어요. 2주 동안 묵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비용도 시댁에서 다 부담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하고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예뻤어요. 남편도 딸이 예쁘다고 좋아했고 시부모님도 손녀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고 시댁과의 관계도 원만했거든요. 그런데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성별을 알 수 있는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딸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로 그 얘기를 했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래. 그럼 딸이구나. 목소리에 힘이 쭉 빠져 있었어요. 분명히 실망한 거였죠. 집에 와서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확실해? 다시 검사해보면 아들일 수도 있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확실히 딸이라고 했어. 그래. 남편은 그날 저녁 말수가 확 줄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들었어? 둘째도 딸이라며? 네, 어머님. 아유,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딸도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아들 얘기를 하시다니요. 둘째를 출산할 때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 얘기를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둘째는 내가 알아서 하거라. 첫째 때 한번 해봤으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결국 산후조리원은 친정에서 비용을 대줬습니다. 친정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셨는지 시댁에 전화해서 따지기도 하셨어요. 둘째 딸을 낳고 집에 왔을 때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도 않으셨고 시아버지도 손녀들을 보러 잘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째가 돌이 됐을 무렵 시동생 부부한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동생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축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동서니까 당연히 축하해줘야죠. 시어머니가 전화로 알려주셨거든요. 지은아, 너희 동생 며느리가 오늘 아들 낳았어.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제가 첫째 딸 낳았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아, 네. 축하드려요, 어머님. 우리 집안에 드디어 손자가 생겼어. 대가 끊길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희 딸 둘은 손주가 아닌가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손주라는 단어에는 손자만 포함되는 거였어요. 출산 3일 후에 시댁에서 산후조리원으로 문병을 갔습니다.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해서 저도 따라갔어요. 산후조리원은 시내에서도 제일 비싸다는 곳이었습니다. 어머, 여기 정말 좋네요. 그럼 우리 손자한테 제일 좋은데 해줘야지.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 곳곳을 둘러보시면서 감탄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둘째 낳을 때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안 대주셨으면서 말이에요. 동생 며느리 방에 들어갔더니 시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어요. 손자를 안고 계시는데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손자 할아버지 닮아서 잘생겼네. 아버님, 저희 큰애도 이렇게 좀 봐주시지 그러셨어요.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는데 시아버지 반응은 싸늘했어요. 아들이랑 딸이 똑같니?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요. 시동생 며느리는 그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저도 처음엔 성별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는데 아들 낳으니까 시댁에서 대우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언니도 하나 더 낳아봐요. 그럼 아들 낳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셋째를 낳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손자 돌잔치는 정말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시내 제일 좋은 호텔을 대관했어요. 하객도 100명이 넘게 왔고 돌상도 화려하게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하셨더군요. 초대장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답례품까지 일일이 신경 쓰셨어요. 우리 손자 돌잔치는 제대로 해야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딸들 돌잔치 때가 떠올랐어요. 첫째 때는 그나마 집에서라도 했는데 둘째 때는 시댁에서 오지도 않으셨거든요. 바쁘다는 핑계였죠. 돌잔치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한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집안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어요. 손자가 생겼다니까요. 어머님, 저희 딸들도 손주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래, 맞지. 근데 손자는 다르잖아. 대를 이어야 하니까. 또 대를 잇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설날에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데 시동생 부부한테만 따로 더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희만 따로 받아. 손자 키우느라 돈 많이 들지? 시동생 며느리는 봉투를 받으면서 쑥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쓰렸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시동생 부부는 5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100만 원, 시동생 부부는 150만 원을 받은 거였죠. 왜 동생네만 더 줘? 아들 낳아서 그런가 보지 뭐. 그게 말이 돼? 엄마가 주는 건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점점 달라졌어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친구들 만난다고
자주 나갔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주말에도 맨날 나가고, 친구들이랑 약속 있으면 나가야지. 그것도 못 나가게 할 거야? 말투가 차가워졌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은 어디 가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은아, 너 셋째 낳을 생각 없니? 예. 셋째요? 응. 이번엔 아들 낳을 수도 있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 둘 키우는 것도 벅찬데 셋째를 또 낳으라니요. 저는 더 낳을 생각 없어요. 왜?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딸만 둘이면 나중에 어쩌려고? 딸도 자식인데요. 물론 딸도 자식이지. 근데 아들이랑은 다르잖아. 시어머니는 그날 1시간 넘게 앉아서 셋째를 낳으라고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지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셋째 낳는 거, 엄마가 원하시면 낳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라고? 우리도 아들 하나 있으면 좋잖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원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저 아들을 낳아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요. 셋째를 낳으라는 얘기가 나온 후로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항상 똑같았죠. 셋째를 낳으라는 거였습니다. 지은아, 요즘 몸은 괜찮니? 네, 어머님. 그럼 이제 슬슬 셋째 준비해야지. 어머님, 저는 더 낳을 생각이.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젊을 때 낳아야지. 나중에 나이 들면 더 힘들어. 매번 같은 대화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약속도 없이 집으로 오셨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계셨죠. 이게 뭐예요? 한약이야. 너 먹으라고. 한약이요? 응. 유명한 한의원 갔더니 아들 낳는데 좋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는 그날 한약을 30첩이나 사오셨어요. 한 첩에 15,000원씩 한다고 하시더군요. 45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안 먹을 거예요. 왜? 좋은 거라니까. 저는 셋째 낳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지금 우리 집안 생각은 안 하는 거니? 아들 하나 없으면 나중에 어쩌려고? 딸도 자식이에요. 물론 자식이지. 근데 걔는 누가 이어? 우리 집안이 얼마나 오래된 집안인데.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한약을 거부했더니 이번엔 다른 방법을 들고 오셨어요.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거든요. 지은아, 내일 오전에 시간 돼? 왜요? 좋은데 같이 가자. 다음 날 시어머니를 따라간 곳은 유명하다는 무당집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집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절 보더니 말하더군요. 아이고, 이 댁은 딸 복이 있네요. 근데 아들운이 약해요. 시어머니가 바로 물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구슬해야 해요. 삼신할머니한테 빌어야죠. 그날 구슬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당장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저는 이런 거 안 믿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그 굿을 예약하고 오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날 꼭 오라고 하셨고요. 굿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그거 안 갈 거야. 왜? 엄마가 너 생각해서 해주시는 건데. 무당집에서 굿한다고 아들 낳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엄마 마음이니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굿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친정에 가서 하루를 보냈죠. 시어머니는 그 일로 무척 화가 나셨나 봅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더니 갑자기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거든요. 엄마가 황급히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지은아, 내 시어머니한테 방금 전화 왔는데. 무슨 전화요? 너희 딸만 둘 낳는 게 친정 집안 탓이냐고 묻더라. 우리 집안이 딸만 낳는 집안이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은아, 너 거기서 사는 거 괜찮은 거니? 엄마가 보기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이면 꼭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큰 며느리 셋째는 언제 나올 거야? 딸만 둘이면 좀 서운하지 않아? 우리 때는 아들 하나는 꼭 낳아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동생 며느리는 아들 하나만 낳고도 대접받는데 저는 딸 둘을 낳고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추석 때는 더 심했어요. 친척 한 분이 저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큰 며느리 아들 못 낳으면 남편이 바람 피울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무슨 시대에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 대가 끊기면 남자들이 밖에서 애를 만든다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그 친척분한테 뭐라고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맞아요. 우리 큰아들도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이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 정말 아들 갖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있으면 좋지. 딸 둘로는 부족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도 키워보고 싶다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모두 저를 아들 낳는 도구로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무슨 일이세요? 너 데리고 갈 데가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꼭 가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간 곳은 불임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왜요? 너 검사 좀 받아봐. 왜 아들을 못 낳는지. 검사요? 응,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딸만 낳는 건지 확인해 봐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성별은 남자 쪽 염색체로 결정되는 건데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다니요. 결국 그날 저는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용을 내시면서 의사한테 물으시더군요. 선생님, 이 사람이 아들을 못 낳는 이유가 뭔가요? 의사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성별은 남성의 염색체로 결정됩니다. 여성 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들 탓이란 말이에요? 탓이라기보다는 그냥 확률의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중얼거리셨거든요. 딸만 둘 낳더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저는 그날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남편의 태도가 이상해진 건
작은 애가 새 돌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원래는 저녁 7시쯤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9시, 10시가 되어도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로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프로젝트를 많이 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잠금 비밀번호를 걸어놨더군요. 원래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왜 비밀번호를 걸었냐고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회사 기밀 때문이라고, 혹시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럴싸한 이유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남편은 자주 집을 나갔어요. 친구들 만난다는 핑계였는데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났는데 이제는 매주 나가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가끔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친구 만났다고 했잖냐고, 왜 자꾸 묻냐고 말이에요. 부부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가가면 피곤하다고 했어요. 밤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남편 옷을 살펴봤어요. 향수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깔끔한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흔적을 남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틀 동안 부산에 다녀온다고 했죠. 저는 남편을 배웅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출장 다음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남편 차를 봤어요. 집 근처 카페 앞에 주차돼 있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산에 있어야 할 남편이 왜 집 근처에 있는 거죠? 저는 카페 안을 들여다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가 한 명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예쁜 얼굴이었죠. 둘은 마주보고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여자도 웃으면서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들어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둘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에 함께 탔어요. 저는 급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한테 앞에 가는 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죠. 남편 차는 시내 모텔 밀집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님한테 집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냉정해지기로 했어요.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샤워할 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풀 수 있었어요.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 손가락을 이용해서 말이죠.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회사 후배로 저장돼 있었지만 내용을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달콤한 말들이 오갔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한테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놨어요.
메시지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어요. 남편이 제 몰래 쓰는 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텔비, 식대, 선물 구매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 블랙박스도 확인했어요. 남편은 블랙박스가 꺼져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설정을 바꿔서 항상 녹화되게 해뒀거든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스킨십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속이 뒤집혔습니다. 구역질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메시지를 더 확인하다 보니 그 여자의 나이도 알게 됐어요. 28살이었습니다. 저보다 7살이나 어렸죠. 둘이 만난 지는 6개월 정도 됐더군요. 작년 가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대화에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남편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밤마다 남편이 잠든 후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새로운 메시지가 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미쳐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 얼굴을 보면 역겨웠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제가 절대 봐서는 안 될 메시지를 보게 된 순간이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남편이 잠든 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와 불과 몇 시간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 작은 생명체가 보였죠. 그리고 그 아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병원 갔다 왔어. 의사 선생님이 6주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곧바로 답장했더군요. 정말? 확실해? 우리 애 맞아? 그 여자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당연하지. 오빠 말고 다른 사람 없잖아. 어떡해, 나 무섭다. 일단 진정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더 이상 메시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구역질을 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이였는데 다른 여자 뱃속에 있다니요. 게다가 이제 겨우 6주라니 얼마나 자주 만났던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정말이지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차려줬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여자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 임신한 애를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을까?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님이었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변호사님이 물으시더군요. 어떤 증거가 있냐고요.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메시지 캡처,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까지 전부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증거가 충분하다고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증거가 되냐고요. 변호사님은 그것도 당연히 증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증거를 더 모으라고 하셨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시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계속 남편을 감시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자주 만났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메시지 내용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한테 낳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재혼하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와 딸들은 버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다시 충격적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성별 검사했는데 아들이래.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라니요. 시댁에서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상간녀가 가진 거예요. 남편의 답장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아들이야? 우리 아들? 응,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대. 축하해, 오빠. 아빠 되는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잘 챙겨 먹고 몸 조심해. 내가 잘 챙길게. 저는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증거는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한테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콧노래를 흥얼거리더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풀렸다고 말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가진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시댁에 가서 말해야겠다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설마 며느리보다 상간녀 편을 들지는 않겠죠. 아무리 아들이 소중해도 그 정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저는 주말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딸들은 친정에 맡기고 혼자 갔어요. 심각한 얘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부모님이 거실에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수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말이에요. 시부모님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어머니가 물으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집안이 정말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물으신 건 성별이었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충격적인 사실보다 태어날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더 중요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중요한가요? 하지만 대답은 해야 했죠.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지는 걸 똑똑히 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놀라긴 했지만 어딘가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몸으로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는데 그게 아들이라니까 좋아하시다니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반응인가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제 마음도 이해하지만 자기들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손자가 너무 간절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아들을 낳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바람을 핀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인가요? 시어머니는 탓이라기보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들 하나만 낳아줬어도 현수가 왜 밖에서 여자를 만나겠냐고, 남자들은 다 자기 핏줄을 원한다고
그게 본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수도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덧붙이셨죠.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듣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진정하라고 하시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현수가 평생 아들 없이 살 수는 없지 않냐고, 딸도 물론 자식이지만 대는 누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현수랑 그 여자를 떼어놓겠다고, 아이만 데려오면 제가 키우면 된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집안 손자니까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제가 키우라고요? 게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시어머니는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가 못하는 걸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너가 진작에 아들 낳았어 봐라. 이런 일이 있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대체 뭐였던 걸까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 도구였던 건가요?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떡하냐고, 애만 데려와서 키우면 되지 않냐고, 자기들도 도와줄 테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어디 가냐고 앉아서 제대로 얘기하자고 소리쳤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핸들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났어요.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남편의 외도, 상간녀의 임신, 그리고 시댁의 충격적인 반응까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화를 내셨어요. 당장 이혼하라고, 그런 집안과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더 격양되셔서 당장 시댁에 찾아가서 따지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말렸어요. 친정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것, 핏줄과 대를 잇는다는 그것을 무너뜨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혈액형이 AB형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O형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같이 건강검진 받을 때 확인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B형이라고 들었고요. 이상했습니다. B형과 AB형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혈액형 유전을 검색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B형과 AB형 부모 사이에서는 A형, B형, AB형, 그리고 B형만 나올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O형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요. 그럼 남편은 대체 누구 아들인 걸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닌 건 아닐까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집착하던 핏줄, 아들, 대를 잇는다던 그것이 혹시 거짓은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는다면 이건 엄청난 비밀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인 중에 검사 기관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친자 검사를 몰래 진행하기로요. 만약 제 의심이 맞는다면 이건 저한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였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려면 시아버지의 DNA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것들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마침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였죠. 저는 평소처럼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샘플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간다니까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동안 시댁 가는 걸 꺼려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명절 준비도 해야 하고 어머님 뵈러 가는 거라고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마음을 돌린 줄 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엌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시아버지가 양치를 하러 화장실에 가셨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는 동안 화장실 근처로 갔죠. 시아버지가 나오신 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칫솔이 꽂혀 있었어요. 시아버지 칫솔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지퍼백에 그 칫솔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곧바로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검사기관에 다니는 그 친구한테요. 사정을 설명하고 샘플을 전달했습니다. 남편의 DNA는 머리카락으로 채취했어요.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는다면 시댁은 완전히 뒤집어질 테니까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변호사와 상담도 계속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 상간녀 상대 소송, 그리고 만약 친자 검사 결과가 제 예상대로 나온다면 시댁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까지 알아봤어요. 변호사님은 친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온다면 이건 엄청난 카드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인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봉투를 하나 건네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거 불일치로 나왔어.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서 결과지를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0%, 즉 시아버지와 남편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집착하던 핏줄, 대를 잇는다던 그것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저는 카페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결과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집에 돌아와서 저는 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가 궁금했거든요. 남편이 시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 아들일까? 시댁 친척 중에 친하게 지내는 고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는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고모님은 흔쾌히 만나주셨어요. 다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다고 해요. 거기서 시아버지를 만났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처음 좋아했던 사람은 다른 남자였다고 하시더군요. 같은 회사 선배였대요. 하지만 그 남자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시어머니 부모님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부모님 뜻에 따라 시아버지와 결혼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남편이었죠. 고모님은 그때 시댁 식구들이 무척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회사 선배 이름을 아시냐고요? 고모님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서도 성이 김 씨였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더 조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녔던 회사를 알아냈고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인터넷과 지인을 통해서요. 며칠의 조사 끝에 그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김모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더군요. 저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좋아했던 남자, 그리고 결혼 직후 태어난 남편.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친자 검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 임신에 대한 증거도 완벽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물어봤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는 확실하다고 원하는 대로 다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시댁에 가서 모든 걸 폭로할 때가 왔다고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대를 잇는다던 그 아들이 사실은 시아버지 핏줄이 아니라는 걸 밝힐 때가 온 거예요. 남편한테는 미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댁으로 빨리 오라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친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부모님이 계셨고 곧이어 남편이 도착했어요. 제 문자를 보고 급하게 온 모양이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마침 와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부르냐고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시작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외도 사실을 다시 꺼낼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꺼낸 얘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핏줄 타령 정말 많이 하셨죠.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딸만 둘 낳은 저는 쓸모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핏줄을 따지시는 어머님이 정작 남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으셨더라고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고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은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었고 시동생 부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해간 친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증거 있어요. 아버님하고 현수 씨 친자 검사 결과예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자 시아버지가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시어머니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남편도 서류를 보려고 다가왔어요. 결과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고 계셨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를 좋아했다는 것, 결혼 직후 바로 임신했다는 것, 그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까지 전부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대답해봐. 시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 말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풀썩 앉더니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자기가 누구 아들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형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현수 씨가 장남이라고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알고 보니 진짜 아버님 핏줄은 시동생이었던 거네요. 현수 씨는 이 집안 혈통이 아니니까요. 시동생 며느리가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노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속고 살았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했던 말들,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아들 못 낳는다고 무시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제 탓이라고 했던 그분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집착하시던 핏줄, 대를 잇는다던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혈통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정작 어머님 아들도 남의 씨였잖아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당장 꺼지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할 말을 다 했어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이혼 서류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도장 찍어서 보내주세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집은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댁집이 보였어요. 안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겠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남편은 자기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을 거고 시동생 부부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냈어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보고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 소송도 진행했어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죠.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상간녀는 남편 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남편의 출생 비밀이 밝혀지고 시댁이 풍비박산 나자 겁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는 낳았지만 혼자 키운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해요.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통보하셨어요. 30년 넘게 속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같은 집에 있는 것조차 거부하셨답니다. 재산 문제로 법정 다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시어머니, 남편과 법적 분쟁을 벌였대요. 저는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가 복수한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딸 둘과 함께 친정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따뜻하고 행복해요. 딸들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가끔 큰애가 물어요. 아빠는 왜 안 오냐고요. 저는 대답합니다.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요. 직장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경력 단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괜찮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딸들을 봐주셔서 일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딸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혈통이나 성별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요. 딸들한테 늘 말해줍니다. 너희는 엄마의 자랑이라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사람은 모두 소중하다고요. 가끔 길을 걷다가 임산부를 보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아들을 바랄까, 딸을 바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건강하게만 태어나주면 되는 거예요. 성별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니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저였다면 시댁 눈치 보면서 참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저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딸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요. 아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딸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누구의 도구가 아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께도 좋은 동행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